인식기를 개발하셔가지고 되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직원도 많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앱으로 가니까 PC로 하지 마시고 앱으로 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사업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대비하지 않고 있으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단지 그 사람이 일만 잘하면 되는가 과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핏과 이 모티베이션 핏이 엄청 중요하다. 경제적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일이 알바가 되시면 안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내가 먹고 사는데 적어도 월 200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직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월 200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지금. 그래서 그걸 200 이상 올리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올릴 거냐. 그래서 모든 직업은 저는 두 가지 직업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커리어를 쌀 때도 첫 번째는 메인 커리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나에게 인컴이 주는 게 나의 메인 커리어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메인 커리어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메인 커리어를 계속 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브 커리어를 정말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돈을 안 줘도 나는 밤새서 그걸 하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제가 20살 때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첫 번째 저는 글을 쓰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할 수 있겠다. 글을 쓰는 거는. 제가 평생 동안 글을 쓰는 거는 갖고 가겠다. 두 번째 저는 뭘 갖고 가냐면 바로 누군가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웅변을 하거나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못해가지고 군대 가서 웅변 대회에 나가서 웅변을 해가지고 또 상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INTP예요. 그러니까 INTP면 성격이 아주 내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성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쓴 글을 나중에 발표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 직업이 없겠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려면 내가 이 부분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코칭을 한다는 거는 저는 원래 완전 극티야, 극티.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계속 코칭을 배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계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지금도 특히 경제적 요소, 사회적 관계, 사회적 심리, 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심리적인 관계가 두 개로 나눴다는 게 특이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사회적 관계든 사회적 요소로 볼 수 있고 근데 그걸 하나로 심리적인 요소로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 성격이나 문화가 사회적 심리에 포함된다는 것이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문화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박사 중에 그 한민 교수라고 있어요. 한민 인터넷 그 찾아보면 한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문화심리학 교수인데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찾아보면.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커리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 구직자가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고 우리 때는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구직을 했는데 지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환경적 요소, 신체적 요소, 그리고 제도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코칭할 때 사실은 이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환경적인 것, 사회 심리학적인 것, 그리고 이런 사회 관계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인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요소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제 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알려드렸을 텐데 여기 어떻게 다 알려드렸나요? 아직 안 알려드렸죠? 이거?
그럼 나중에 이거 끝나면 이거는 PDF로 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이게 사진 찍으셔도 되고 뭐 아니면 적으셔도 되는데 이야기를 잘 듣는 게 되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미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미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 많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인가요? 거기 계실 때 그 심리학자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책에서는 그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meaningful lif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요소가 더 중요했다면 점차 의미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나의 이제 어떤 정체성, 가치, 역량, 행동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뭐로 연결되냐? 가치관이나 자기 역량이나 행동이 결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가치관도 흔들리게 되고 역량도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코칭을 할 때 혹시 이 사람에게 의미를 좀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정체성 그리고 가치, 역량,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근데 자꾸 현실적인 코칭만 하려고 하다 보면 너 갖고 있는 역량이 뭐냐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의미나 정체성이나 가치관은 오히려 놓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빨리 이게 늘어날 일자리로 많이 얘기하는 게 AI가 요즘에 많이 나와서 챗GPT로 많이 썼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일자리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고 특히 은행 텔러도 그렇고요, 우체국 직원 그리고 데이터 입력 담당자 이런 분들이 이 패턴이 있거나 그러면 실제 챗GPT로 하게 되면 그리고 뭐 로봇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롯데몰에 갈 때 옛날에는 코로나 전만 해도 다 주차 요원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 가면 다 무인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실은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무인화가 된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인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자리가 불만이 나오긴 해요. 왜 그러면 무인화를 그걸 하려면 뭐 거기다 전기도 돼야지 뭐도 해야지 그러면 또 다른 일자리가 나오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계속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절실히 공감이 필요한 시대 동기부여가 체험을 바꾼다. 모티베이션 팁.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커리어 코칭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결국 자기의 커리어를 잘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커리어 코칭이 왜 중요한가, 보람이 많이 느끼는가 저도 봤더니 결과가 분명해요. 그 라이프 코칭이나 뭐 다른 코칭이나 보면 나중에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데 이 커리어 코칭은 그 사람이 나중에 취업을 준비했다면 취업을 준비해서 합격이 되면 자기도 합격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되고 또 이직을 했다면 이직의 목표가 확실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직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었다 커리어 트랜지션을 하고 싶었다 근데 커리어 트랜지션이 됐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커리어 코칭이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 이 물이 있고 그리고 말이 있어요. 말. 근데 우리 코치님들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신 분들은 그래 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이제 코칭을 배우다 보면 우리 긍정 심리학서부터 그리고 또 NLP서부터 뭐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 그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을 시작.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우리는 엎드려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렇게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먹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코칭적인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나를 동기부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동기부여할 줄 압니다. 근데 남은 자꾸 동기부여를 막 하려고 하고 자기는 안 해. 솔선수범 하는데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아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동기부여의 시대가 온다는 건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 그림. 요 그림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우선 자핏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 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자핏, 직무 적합성이라고 해요. 이거 1차 면접에서 많이 봅니다. 1차 면접에서. 2차, 3차로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컬처핏이라는 것은 조직 문화예요. 여기서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문화라고 하면 그냥 일반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조직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에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 왜 그러냐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조직 막 흐트러 놓으면 그 조직이 또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사람도 내보내는데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컬처핏을 상당히 중요시 본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바로 이 모티베이션 핏입니다. 이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두 가지 동기부여를 해요. 우선 우리 회사의 진심이고 우리 회사의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회사 이름도 틀리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뭘 얘기하는데 회사에 대한 어떤 사정도 잘 몰라. 그럼 그만큼 취업 준비도가 떨어졌다고 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선 회사도 알아보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만나보고 되게 준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모티베이션 핏을 잘 끄집어내더라고요. 거기서의 모티베이션 핏 또 하나 다른 면은 바로 내가 이 직무에 진심인가? 이 직무에 정말 열의를 갖고 정말 이 직무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요즘 찐이라고 하죠. 찐인 사람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글을 처음 썼을 때 저희 와이프가 글 써서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해야 돼. 막 좋대. 그래서 제가 아니 괜찮아. 글을 못 써도 강의를 돈 벌 수 있고 코칭으로 돈 벌 수 있으니까 글은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됐잖아요. 근데 글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됐지. 글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왜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모티베이션 못 하는 거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거에 나는 즐거움이 있고 나는 그래서 글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화장하는 게 자기 표현하는 거라면 저는 글을 쓰는 게 저의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자, 요 세 가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처음 배우실 거예요. 아마 직접 동기와 간접 동기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동기가 강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 일 자체가 좋더라. 근데 일 자체도 좋고 정체성도까지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일을 잘하더라. 근데 이 신념이라는 것도 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겨요. 신념이라는 것, 빌리프라는 것도 내가 그런 걸 갖고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깨져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좋거나 이거보다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 그래야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 마음에 들었다. 근데 직업 그만두면 그거 끝이고, 그 부모님들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재산 없어지는 끝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그것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뭐가 본질인가는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직접 동기가 좋은 건 즐거움이. 이 시간에 이 진짜 귀중한 이 주말 시간에 여기에 오신 건 즐거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이거를 이어령 선생님은 지호력이라고 해서 지호락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호락. 내가 나를 발전시킬 때 첫 번째 알아야지 즐거워져요. 내가 알지 못하면요 즐거움도 없어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지가 바로 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호라는 것은 내가 좋아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알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 이해하는 언더스탠이 돼야지 그때서부터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람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우러러 봐야지 그때서부터 리젝트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닮아가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뭐가 됩니까? 내가 한 발씩 한 발씩 축적하기 시작하면 호가 점점점 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 기쁨이나 즐거움이 올라오면서 자기 직접 동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그 공자도 얘기했어요. 공자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목적이 있으셔야 돼. 왜 하는지 그게. 그리고 늘 잠재적으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이 잠재적인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그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코치라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을수록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간접 동기는요, 누가 정서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거 안 하면 당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 얼마 어디 알겠습니다. 너 얼마 못 가 이거. 시킬 때만 해. 이게. 그래서 요즘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로 조용한 퇴사라고 하죠. 조용한 퇴직이라고도 하고 퇴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조용한 퇴사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잘리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해봐요. 그 회사는 결국에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간접 동기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압박이면 저 실험 받고 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순수한 자기 즐거움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오래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도 남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거는 간접 동기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동기 부여할 때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그것에 즐거움이 있는지 이거를 직접 동기를 보고 우리가 코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PC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모든 적합성이나 적합도를 한 4가지 적합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합도는 첫 번째가 테크니컬한 핏. 테크니컬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테크해서 자기 기술적 적합도를 좀 갖게 되는 거죠. 요구 수준이나 자기의 자격과 특히 과잉 자격은 좀 조직 초정도에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면접관 교육할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좀 오버 스펙을 좀 빼라고 그래요.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금액에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는데 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낫지, 너무 좀 오버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데 이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뽑을 때 오히려 오버스펙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이제 이 채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버스펙을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오버스펙 하는 사람은 좀 아무래도 자기가 다른 데 또 알아보면 또 다른 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꾸 이직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술 적합도 볼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험적 적합성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 실제 우리 회사하고 잘 맞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이제 동기부여 적합성, 이 모티베이션 핏을 좀 볼 때는 해당 직무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해당 직무에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정도. 그 밑에 거도요. 직무 특성 및 근무 환경 등과 맞는 정도.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직무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회사와의 그 조직 문화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조직 문화가 내 특성하고 내가 환경하고
내가 또 거리도 많이 중요해요.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 피도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면접관들도 많이 물어봐요. 혹시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 출퇴근 시간도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티베이션 핏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지고요. 문화적 적합성, 조직 문화의 가치에 흥미를 느끼거나 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좀 안 맞을 때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인재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탐색을 해서 자기 역량을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넘어가 볼게요. 그냥 자, 요거 보세요. 요게 이제 소극적 구직자라고 하는데 60.5%를 해요. 의례적 구직자가 30.9%. 이건 뭐냐면 의례적 구직자는 부모님이 야 취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넣는 신용을 한대. 넣기는 한대. 근데 뭐 됐는데도 안 가. 면접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그리고 여기 완전히 쉬고 있어. 그냥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명 중에 어떻게 6명이 소극적 구직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관심이 쏠렸던 이슈들을 모아서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보기 리블 더 시간입니다. 제가 뽑은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의욕 잃은 취업준비생 그리고 하루 전 취소 홍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갈수록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취업준비생들의 구직 의욕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조차 있겠다는 기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소극적 구직자들은 형식적으로만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또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거나 아예 쉬고 있는 경우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 구직자가 된 이유를 물었더니 취업을 하기엔 내 능력이나 지식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코칭 하실 때 포인트 2가지 포인트 꼭 잡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자기가 지식이나 이게 부족해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다. 충분히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도 더 심지어 제가 코칭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 대부분 얘기가 선생님 저 4학년인데 저 이제 4학년 안 올라가고요. 저 어떻게 보면 휴학하려고 해요. 너 휴학해서 뭐 하려고 하냐? 나 뭐 이렇게 6개월짜리 뭐 과정을 들어서 뭘 할 거예요. 분명한 게 없어. 그냥 그 과정만 듣겠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거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또 놀고 있어. 근데 4학년인데 거의 4학년에 했으니까 다시 4학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후배들하고 같이 또 해야 되더라고요. 이 뚜렷하게 뭔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자존감을 좀 오히려 자기 너무 낮게 보고 있지 않냐 혹시 충분히 너만큼 하는 친구도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너 나이에 지금 이 정도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만큼 많이 이거를 좀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전공 분야, 관심 분야에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서부터 자기가 그거를 얻기는 쉽지는 않아요. 경력 관리를 우리가 할 때도. 그래서 모든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쪽이지만 지금 당장 나의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어딘가를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해야 된다. 한석규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자기가 탤런트나 영화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불러주는데 취업했는데 다 안 됐고 결국에 KBS의 아나운서도 아닌 라디오의 그 성우로 취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우 1년 할 동안
자기 와이프도 만났고요. 그리고 1년 할 동안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원래 배우를 할 사람인데 나는 지금 목소리 훈련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건가. 근데 그런 거를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하면 갈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근데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 하루 그래서 채용이라는 것은 진실한 순간이다. 그리고 코칭을 하고 그 사람을 뭐 하는 것도 다 진실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스페인의 투사가 소를 결정적으로 급소를 찌르는 그 순간이 진실한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반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뭐냐면 내가 뽑는 사람 입장이냐 뽑히는 사람 입장이다. 그러면 뽑히는 사람 입장이면 뽑는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반대로 내가 뽑는 사람이다 보면 그 뽑히는 사람의 입장을 또 이해하면 서로 이게 소통이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분이고 채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 채자는 채집할 채자고 용이라는 것은 용인술이에요. 내가 채집해서 어디다가 쓸 것인가가 우리가 용이라고 합니다. 채용은. 그래서 특히 그동안에 이제 채용 트렌드를 6년 동안 쓰면서 깨달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큰 깨달음은 결국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래서 리버스 인터뷰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리버스 인터뷰. 이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사람에게 자꾸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중요한 게 나이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 평등하게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바뀌고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경계가 무너진다. 무경계형 인재를 꼭 기억하세요.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직무가 무너지고 그래서 코칭을 지금 자격증만 딴 사람도 2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격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가를 내가 지금서부터 하면 시장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시장이 나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거를 좀 기억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미니풀 라이프 의미 있는 걸 찾자. 나에게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의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으실 때 비로소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004년도에는 제가 컬처핏이라고 얘기해서 직무 적합성에서 문화 적합성으로 바뀌었고 챗GPT로 요즘에 자소서 많이 교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저도 챗GPT로 이 자소서를 갖고 오거나 코칭할 때는 옛날에 다 읽어보고 제가 했는데 요즘은 다 여기다 올려 이렇게 올리고 한 10가지를 좀 뽑아줘라 그러면 얘가 뽑아줘. 그리고 보고 다시 한번 얘가 잘못 뽑은 것도 있어요. 챗GPT가. 그럼 잘못 뽑은 것도 다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하면 다시 한번 올려서 맞춤법 검사기 돌려요. 맞춤법 검사기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가 좋아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라고 해서 거기다가 돌리면 밑에 여기 나와 이렇게 옆에 왜 틀렸는지가 나오니까 그걸 고쳐서 쓰시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MZ 면접관이 요즘에 많이 와요. 나이 지극한 사람보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럼 요즘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게 직원 리텐션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게 퇴사가 보편화돼서 일상화가 돼요. 지금 퇴사가 일상화가 돼서 오히려 이게 지금 직원 유지가 되게 어려워졌다. 그리고 DEI 채용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동네가 지금 발산이나 마곡인데 지나가다 보면 다 외국인이에요. 다양성이 엄청 지금 우리나라에도 가다 보면 나는 한국 사람인지 알고 길을 물어봤는데 보면 저 잘 몰라요. 이 다양성이 엄청 지금 심한 나라에 우리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형평성, 포용성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주민으로 뭐 나중에 물어보고 막 그런 시대는 다 지났다는 거지. 옛날에 우리 요즘에 MBTI를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MBTI 뭐예요? 바뀌었어요 이제요.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P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나머지들이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맥락이에요. 첫 번째는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진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개인의.
그래서 난 뭐 이제 옛날에 내 그룹으로 사람을 코칭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코칭이 되게 중요해졌다. 1대1 코칭. 그 사람이 1대1 코칭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퇴사가 일상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고용 가능성이라고 해요. 고용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가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하나에 내가 목매일 때마다 방어하면요, 그거는 일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방어로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새로운 부분에 계속 도전하실수록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 또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에서 나를 좀 의심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만나지 마세요. 계속 나에게 스카스 라이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예 안 만나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무슨 한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를 리스펙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내 삶 속에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펙하는 사람들 많이 확보하실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제. 자, 모티베이션 피스는요, 첫 번째 직무 만족도를 고려한 동기부여 적합성의 인재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 과정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직원의 직무 만족도, 생산성, 장기 기여도를 체크해요. 그리고 요즘은 뭐까지 주냐면 리텐션 보너스도 줘요. 이 사람이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도 보너스를 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성과를 내야지 줬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없어.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최고야. 오히려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되게 중요시한다.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특히 다른 사람들도 동기부여를 잘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제1제당에서는요, 요즘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이 컬처핏 인터뷰를 많이 해서 나이가 입사한 지 4년, 7년밖에 안 된 사람이 면접관을 봐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10년 이상 돼야 돼요, 최소. 그 대신에 요즘은 면접관 교육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해요. 그리고 자격증도 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 취업 준비생을 갖다가 리얼로 이렇게 한 다음 피드백까지 받아요. 단단하게 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도 문제가 많이 블라인드나 막 이런 데 많이 올라가니까 요거 많이 요즘 신경 써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우리가 채용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채용을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당근마켓이라는 회사도 이제 사람을 뽑는 때 컬처핏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뽑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서로 가치관과 생각을 공유하는 그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관이 맞느냐? 우리가 같이 일을 했을 때 말 안 해도 잘 본인 모티베이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뽑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웹툰이라는 회사, 이 네이버 웹툰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아예 컬처핏 인터뷰를 검사까지 만들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 신입사원들 여기 보세요. 신입사원은 직원 퇴사율이 지금 평균 13.8%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가 지금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퇴사율이 높냐? 1년 차 이하의 신입 퇴사율이 48.6%예요. 그러니까 이 Z세대가 이렇게 좀 지금 퇴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Z세대는 자기 미래가 안 보이면 회사를 금방 퇴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느냐 또 연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보상, 이걸 우리가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는 건 많은데 그만큼 페이를 적게 준다. 그러면 열정페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63.4%가 지금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카페에서도 얼굴 잘생긴 남자, 뭐 정우성 같은 사람 이렇게 카페 하는데 2배를 준대잖아, 2배.
2배를 줘야 되나? 그냥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아가씨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그 모티베이션 피쉬예요 이것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또 불합리한 조직 그리고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서 성장 가능성이 없어서 어려운 인간관계. 요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코로나 세대라고 해요. 코로나 세대. 코로나 세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대면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줌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실제 이 사람을 투입시켰을 때 과연 인간관계나 이런 협업심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 낮은 업무 품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피, 그리고 두 번째가 컬처피, 세 번째가 모티베이션. 몇 번이죠? 이거 낮은 업무 품질. 자피 그렇죠. 자피. 맞았어요. 자피. 이거 자꾸 계산을 하셔야 돼. 이거 낮은 업무 품질을 맞아야 되는구나. 동료 평가 실패. 이거는 그렇죠. 컬처 핏하고 또 모티베이션 핏도 약간 섞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는 정말 이것도 컬처 핏하고 모티베이션 핏하고 모티베이션 핏이 더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 부정성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썩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그 썩은 사과라고 그래요. 썩은 사과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나도 힘들어져요. 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고객의 불만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알려드릴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스킬 셋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셋이라는 게 세 가지 의미의 셋도 있어요. 여기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셋이라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 이거. 이 셋이라는 게 1, 2, 3, 셋. 이 셋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다. 그리고 셋이라는 게 세팅한다라는 의미예요. 스킬을 셋. 그리고 또 이 셋이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개를 할 때 셋이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고민해가지고 이 스킬 셋을 만들었습니다. 스킬 셋을. 첫 번째가 리스킬이에요. 리스킬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걸 배워라. 그리고 새롭게 옛날 배웠으니까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요즘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 업스킬은 기존 스킬도 약간의 위로 올라가는 걸 업스킬이라고 해요. 옆으로 가는 걸 리스킬이라고 하고 크로스 스킬은 뭐냐? 크로스 스킬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디자인에 대해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디자인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아니 프로그램만 열심히 하고 디자이너들을 또 무시하는 프로그래머들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구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뽑을 때 오히려 이 앞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가서 물어보고 1차 면접 지났어. 2차 면접, 3차 면접에 디자이너가 가서 디자인의 이해도가 어느 게 되고 디자인에 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거죠. 크로스 체킹을 안 하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연관된 기술에 대해서 크로스 스킬을 가져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화두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스킬, 업스킬밖에 안 했는데 최근에 이 크로스 스킬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스킬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호인이 되시면 안 돼요. 호인들은 높은 동기는 있지만 역량이 낮으니까 일을 잘 못해요. 호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귀인이 되셔야 돼요. 귀인은 뭐냐? 동기도 높고 일도 잘하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나쁜 사람들은 이 악이야. 악의는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 낮은 동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조직을 힘들게 만든다. 자, 코로나 이후에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이 사람들 뽑느냐, 온보딩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는 직원 여정 관점에서 봐요. 더 크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왜? 직원에 있는 사람이 만족도가 떨어지면 퇴사가 일상화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채용할 때서부터 온보딩이 잘 되고 성과에서 이 사람이 나갈 때 요즘은 퇴사 인터뷰도 많이 합니다. 퇴사 인터뷰에서 왜 나가는지 다 보더라고요. 이게 직원 여정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누군가를 내가 뽑는다라고 하면요.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니 내가 지금 안 뽑더라도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 그래도 뭐 그것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결혼할 때도 현실적으로 지금 결혼해야 되니까 내가 기준을 낮추고 결혼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후회해요.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저희 와이프를 만나는 게 결혼정보회사 선우라는 곳에서 다닐 때예요. 그때 결혼정보 회사가 선우가 여기 종로 바로 여기 종로 3가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어서 거기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에 같이 살던 고등학교 후배야. 얘네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지금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분이신데 그 아들 대학원도 나오고 잘생긴 아들 한번 좀 만나게 해드렸나.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모티베이션 핏이 상당히 장모님이 되게 모티베이션 핏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장모님은 다 저 표현이 돼서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훨씬 더 모티베이션 핏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살아오면서 온보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온보딩. 우리가 온보딩을 할 때 요즘 회사에서는 자기 로고를 준 신발도 주고 컵도 주고 막 이런 걸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SNS에 다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을 해.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것도 브랜딩 하는 데도 되게 효과적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 면접 끝나고 나서 당근마켓에서는 손으로 써줘요. 왜 이렇게 손으로 써주느냐 이거를. 컴퓨터에서 쳐서 주는 게 훨씬 더 빠를 텐데. 근데 뭐냐면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이 채용 경험을 하나하나 디자인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칭 경험을 할 때도 저도 책을 오랫동안 내면서 하나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사인을 줄 때 글씨를 못 써가지고 제가 악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악필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막 고쳐가지고 배워서 오늘 여러분이 이 캘리그라피 2급짜리 자격증 땄 경험을 올려야 된다. 우리가 주는 이 코칭의 경험도 올려야 된다. 그래서 CX에서 이제 EX로 바뀌고 있다. CX라는 것은 고객 경험에서 직원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코칭 경험을 줄 것인가. 단지 코칭의 어떤 스킬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 코칭 철학과 내 코칭에 갖고 있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서사를 쓰고 나는 코칭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변했는지. 근데 그걸 자각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 내가 코칭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코칭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각성해서 지금까지 발전했는지를 글로 한번 꼭 써보시기를. 그러면 자기 서사를 새롭게 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셔야 돼요. 코칭을 할 때도 근거 기반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근거 기반 코칭. 근거 기반 코칭이라는 게 뭐냐면 코치의 마음이나 코치의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가스라이팅하는 코치가 아닐까 의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정말 고객 중심으로 내가 데이터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코칭을 할 때 신뢰가 만들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IBM 같은 회사에서는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데 회사에 그만둘 직원 95%를 정확히 예측해요.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그 팀장님을 만났는데 팀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요번에 신입사원 중에 2명이 퇴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왔대요. 근데 실제 1명이 퇴사를 했대요. 이 정도로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코칭이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기억하셔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데이터 기반은 데이터 베이스드 이 하이어링이 아니에요. 여기서 베이스드가 아니라 드리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드리븐. 똑같이 우리가 기반으로 할 때도 드리븐하고 베이스드하고는 다르다. 베이스드라는 것은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중심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 드리븐이라는 것은 계속 팔로잉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삶은 드리블을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든. 드리블하는 거든. 이게 엄청 여러분 삶에서도 그냥 한 번 내가 배웠으니까 데이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도 조금씩 하면 과거 거예요. 새로운 걸 내가 계속 팔로잉하고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아수업 이거 아시죠? 지금 핸드폰 여셔서 이 카카오톡에다가 ASKUP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그리고 요거 추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추가되신 분들은 지금 열어보시고 추가가 안 되신 분은 지금 추가를 해보세요. 자, 추가되신 분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채용 담당자로 지원하는데 KPI를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줘. 자, 지금 한번 거기다 쳐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지금 S컵이라고 해서 ASKUT라고 치면 그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치시면 돼요. ASKUT. 그리고 코칭하실 때 요거 많이 이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로 좀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내 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코치하시는 분들은 또 S도 많지만 N도 많아요. N도. 이게 직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코칭하는 사람들이 또 직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이 많이 발달됐는데 그 직관만 믿으시면 안 돼. 통합이 돼서 내 직관도 있지만 반드시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훨씬 더 좋은 코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써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최근 코칭 트렌드 10가지만 뽑아줘.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꾸 응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최근 코칭 트렌드 10가지. 왜 선생님 10가지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20가지 하면 막 버벅버벅거려. 10가지 하니까 잘 나와요. 금방. 근데 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3가지 정도 물어보는 것보다 10가지 정도 물어보는 게 딱 좋더라고요. 전 여러 번 지금 책도 거의 챗GPT로 씁니다. 그냥 챗GPT로. 챗GPT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챗GPT를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뒤로 들어가서 이게 아까 코칭 트렌드 10가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내가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게 개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가지를 이렇게 잘 뽑아주더라고요. 이거는 PC로도 가능하고 챗GPT를 내가 핸드폰에다가 깔아가지고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심지어 내가 이거를 치지 않고 얘한테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거나 그러면 내가 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얘에게 코칭 트렌드 10가지를 뽑아줘. 오프라인을 섞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죠. 또 마이크로로 뜨고 있어요. 바쁜 사람들을 위해 짧고 간결한 코칭 세션을 제공하는 리더십 코칭은 여전히 중요해요. 조직 내 리더들을 위한 코칭이 특히 감성적인 부분을 지적해오죠. 웰빙 코칭도 점점 주목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혼란감, 정신 건강 등을 코칭, 거기에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는 코칭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다문화 환경에서 소통과 협업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듯이도 가능할 정도로 우선은 그게 약간씩 길들이기 나름인데 계속 길을 자꾸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알려드렸고 또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가 몇 가지 있어요. 클로드라고 한번 검색해볼까요? 클로드? 그러면 클로드가 여기 클로드가 나오더라고요. 요거 꼭 한번 요거 가입을 하셔서 이 아이디어를 증폭시키는데 이 클로드가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챗GPT보다 클로드는 챗GPT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상업적으로 간다 얘네들은. 그래서 좀 비상업적으로 더 하자. 그래서 이제 클로드라는 게 나왔고 여기가 지금 IQ가 100이 넘을 정도로 되게 문장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쪽 지금 많이 씁니다. 근데 가입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한국을 선택하는데 한국이 없어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채용 담당자로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표로, 저는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표로 나오죠. 네. 반드시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PC에서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직무 분석을 했어야 되거든요. 우리 커리어 코칭을 하려면 상대가 직무 분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KPI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졌어요. KPI에 맞게 자소서하고 면접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도 신경을 끌 정도로 챗GPT 사용하는 거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챗GPT를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해서 그걸 그대로 썼을 때가 문제지 그걸 자기가 고쳐서 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윤리적으로 문제될 만한 거 질문하지 말고 개인정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도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는 아예 챗GPT를 사내에서 못 쓰게 해요. 왜냐면 자기네 정보가 이게 이쪽으로 미국에 넘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채용에서 영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영입이라는 것은 장기적 관점으로 가는 거고 점차 사람을 줄이고 진짜 일 잘하는 일잘러만 같이 가다. 내 옆에 일잘러가 있으면 훨씬 더 그게 사회적 복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영입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이제 탤런트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CRM에서 TRM으로 바뀌었다. CRM은 뭐였냐면 커스터머라고 해서 커스터머가 중요했다면 지금 탤런트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이거 시스템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팅이라는 회사에서 시작한 지 지금 회사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직원이 지금 70명 정도, 직원이 70명 정도 됐고 매출이 한 135억? 엄청나게 지금 커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TRM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ASTM하고 그 TRM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제 그쪽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요 얘기가 지금 그 저번에 채용 담당자들에게 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좋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 스타 기법으로 많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스타 기법이라는 게 너무 구조화가 너무 단순해서 사실 깊게 질문하기가 어려웠다. 근데 이 모티베이션 인터뷰로 질문하면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그 사람의 역할을 확실하게 물어봐요. 당신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증명하기 어렵더라고요. 반드시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 그러면 3명이 했으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다른 3명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과를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역할을 체크해 주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의사결정을 왜 중요시 보냐면 옛날에 동양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신언서판이라고 해서 신언서판. 신이라는 건 몸이고 그 언이라는 것은 말이고 그 사람의 선은 글씨고 그 사람의 판단력을 보라 해서 판단력을 보라는 거예요. 판단력. 판단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판단력이라는 게 잘못되면 우리가 결과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우리가 잘 뽑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본인이 그 코칭할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자기 직접 동기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를 그래서 제가 CEP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왔던 CEP 과정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그 외국 사람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자기가 참고 지내는 거 100가지 없애기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걸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 집적 동기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내가 참고 있는 거를 오히려 내가 내가 어떤 곳에서 지금 즐겁고 하느냐 이거 못 찾는 사람에게 거꾸로 내가 참고 지내는 게 뭐냐 그걸 없애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뭐냐 이걸 없애는 과정이 자기의 집적 동기를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